네, 방금 소개받은 임재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지질과학이 들려주는 기후변화와 과거와 미래입니다. 지질과학이 과연 전화기를 통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과거는 이랬어요 라고 알려줄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기록적인 형태로 조금은 어려운 모양으로 누군가가 해석해 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과거 기후변화를 이야기해 줄까요? 아마 지질과학을 연구하는 저희들이 이러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과거의 기록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그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다리가 많이 잠겼고 또 침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지대가 침수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들, 폭우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분명히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또한 들여다보면 역사 기록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비가 많이 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의 이야기입니다. 약 300년 전에 낙동강 일대가 모두 큰 바다를 이루었고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이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바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소개할 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경상도의 거창, 대구, 밀양 등 고을에서 나타난 일인데요. 이때 집이 천여 채가 휩쓸려 떠내려갔고요. 그때의 익사자,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신 분들이 약 1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밑에 보이는 이러한 장마전선이 이 대구와 이 일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현재 기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후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성경지명이라는 한자성어 잘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다들 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요거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지명 앞날을 시작.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 해안이라고도 합니다. 읽으신 분들은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만약 기후변화가 반복되는 것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상 관측 데이터는 약 50년의 기록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단위의 기후변화 그리고 다음 100년 후의 기후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렸던 역사시대 기록도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연속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연속적인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방금 빙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80만 년 어마어마하지요. 또 다른 좋은 데이터가 바로 이 호수 퇴적층, 즉 퇴적층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굴 생성물이라고 해서 석순, 종유석 이런 곳에도 좋은 기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헬기로 시추 장비를 날라서 뭔가 작업하는 곳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해서 좋은 시추 코어를 얻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화산 분화구 내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물장오리인데요. 혹시 세로선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중앙에 선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업할 때 바지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서 이 선을 그러니까 밧줄을 당기면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진이 있지요. 그럼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연구 자료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은 기후변화 기록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요.
내륙에도 좋은 호수 퇴적층이 있습니다. 혹시 경남 합천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석 충돌구가 최근에 발견된 곳이지요. 저희들이 이곳에서 약 60m 어떤 깊이의 호수 퇴적층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호수 퇴적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운석 충돌구라는 것도 밝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예, 용다리 공달 아저씨랑 같이 찍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퇴적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퇴적층 속에 좋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숫자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1972 무엇일까요? 네, 저의 태어난 해입니다. 두 번째 68은 뭘까요? 예,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68kg, 예, 제 몸무게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뭘까요? 175.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커요, 그렇죠? 예,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숫자들이 단순하게 그 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 1972는 변하지 않는 숫자일 수 있지만 몸무게는 출생 이후 증가하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주기가 또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프면 떨어지고 네, 건강하면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라는 것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즉 어떤 숫자가 갖고 있는 것은 특히 시계열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후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숫자, 그것이 바람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강수량의 변화일 수도 있고 온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기후 요소의 3요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 기후 변화를 연구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강수량에 관계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폭우가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가에 가면은 강가, 즉 물이 흐르는 하도 옆에는 자갈이 많이 쌓이고요. 하도에서 멀어질수록 입도가, 즉 입자가 작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입도 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입자들이 들어와서 퇴적층을 이루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운반되는 메커니즘이 두 개다라는 건데 하나는 뜬짐으로 하나는 또 도약으로. 이 말은 큰 홍수가 날수록 큰 입자들이 운반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운반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퇴적층이에요. 모래층도 있고 그래서 조립층이라고 얘기하고 약간 세립의 퇴적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립층이 당연히 홍수 때 운반된 것이겠지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숫자화해라입니다. 우리 보통 디지털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꼭 그래서 숫자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화를 한다. 이 말은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해서 값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은 TI라는 타이타늄의 원소의 함량을 보여주는데 이 함량이 위에 보이는 조립질 또는 세립질의 그 변화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이렇게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밀하지요. 이게 2m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작은 홍수 시그널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 퇴적층 속에는 입도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원소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또 하나의 퇴적층인데 세로로 나 있는 줄 하나하나가 다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이벤트들이 표현하는 원소 정보가 많이 다른데요. 이처럼 철의 함량이 변하고 있고 칼슘의 함량이 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다양한 원소들이 변하면서 그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로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안 지역에 가서 우리가 홍수 퇴적에 대해서 폭풍우가 아니면 폭우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우가 올 때마다 이렇게 흙탕물, 토사들이 유입돼서 하나의 층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층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장비를 이용합니다. 아까처럼 XRF 코어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과거 홍수 이벤트 변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타이타늄하고 알루미늄의 비를 이용해서 크게 움직이는 변동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거 만 년 동안 있었던 과거 홍수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홍수 이력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 사인 커브 파란색 보이시나요? 요거는 1500년 주기를 갖는 사인 커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780년짜리 빨간색 사인 커브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은 140년짜리 핑크색 사인 커브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세 가지 주기성이 융합해서 만들어낸 홍수 변동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1500년 주기로 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과거 만 년 동안에요. 요 검정색은 저희들이 이제 복원한 데이터고 그 위에 나오는 요 파란색 줄은 이 세 가지 주기를 합쳐서 과거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자, 이건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미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현재 시점은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미래로 가면 약 300년 후까지는 강수량이 감소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기후 변동성이라는 것이 자연 변동성에 기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로 지금 자연 변동성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렇게 홍수가 또는 강수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현상의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뭘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몸무게를 딱 재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하는 퇴적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정보, 결국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현재의 정보일 수도 있고 과거의 정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좋은 정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